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 조희영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 재단이 주최하는 2022년 해외 투자기업 온라인 HRM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의 해외 투자기업 노사관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 우리 기업 주요 진출 7개국 대상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에 맞춰 현지 주요 고용노동 이슈 및 코로나 정책 등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지드린 바와 같이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진행되며 각 국가별 주제 발표는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연구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전 질의를 통해 다양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발표 시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기존에 공지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변경하여 브라질, 멕시코, 칠레 3개국에 대한 주제 발표를 순서대로 진행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희문 교수님께서 브라질의 주요 현황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희문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브라질하고 관련되는 거는 제가 브라질에서 거의 한 20년 있었어요. 이제 법전원에 2007년도에 합류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브라질에서 브라질 법대 교수하고 그 다음에 그 로펌, 대형 로펌이죠. 거기에 그 변호사로서 근무를 하다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브라질 노무에 대해서 굉장히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대기업들 보통 이제 현지의 장치 산업들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들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도 있고 소규모 기업도 있지만은 뭐 나중에 발표하시겠지만은 멕시코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진출한 기업의 숫자는 아무래도 좀 적겠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니까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거 가지고 뭐 한 학기 다 해도 되는데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것만 특히 이제 노무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순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러분께서 그 상수하고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수라는 거 지금 있는 헌법 같이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헌법이나 노동법. 그 변수랄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정부 보통 4년에 한 번씩 바뀌고 올해도 이제 10월 말에 또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변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상변수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진출한 기업들하고 노무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서베이를 이제 해봤어요. 서베이를 해봤는데 결국은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노동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에 노무 관리할 적에 그 문화적인 그 차이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제가 약간 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이 90년대 이전하고 그 이후에 브라질의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가 그렇지만은 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다 시장이 폐쇄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외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인력 공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이제 2000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 외국의 제품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입품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력은 기업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90년대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요거 표는 2021년 작년에 브라질에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쭉 뽑아 놓은 거예요. 뽑아 놓은 건데 아마 숫자가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국 기업들이 생각외로 여기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 대형 투자 외국 기업들이 브라질에 많이 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 노동법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동법은 43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브라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 노동법이 있고 노동 검찰이 있고 노동 법원이 있고 다 노동, 그러니까 그 근로자 편의 위주로 근로자 위주로 만들었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노동법이 나왔던 43년은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조합주의죠. 무솔리니, 이태리,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코, 포르투갈도 그렇고 독일마저도 대부분 다 그러한 뭐예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우파죠. 우익 보수 세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수라고 했을 적에 88년도 연방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이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법은 43년에 만들어놨고 헌법은 88년에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88년 이 소위 얘기하는 민주헌법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권리잖아요. 노동법이 이제 사회적 권리인데, 이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7조에 노동자의 권리를 34종류로 해놨는데 시행법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노동법에 있는 것 중에서 엑기스를 갖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월급에 관한 사항, 보너스에 관한 사항, 실업기금에 관한 사항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노동법전을 바꾸려 하더라도 이 헌법이 받기 전에는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2017년 바로 지금 정부인 보우소나로 바로 전에 정부에서 테메르 당시 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종의 중도 보수 당이에요. 거기서 이 노동법을 법전을 약간 개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 100여 조문인데 더 많이 개정을 하고 싶어도 연방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게 좀 꺼지네.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노동법은 굉장히 친기업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택근무에 관한 거, 이제 간헐적 근로, 파견 근로, 그다음에 근로 시간이 저축 계좌 제도 등 해가지고 새로운 근로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면에 있어, 노동소송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는 근로자가 패소하더라도 근로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을 안 했는데, 민소법에 나오는 소송의 원칙을 노동법에다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소하면은 소송 비용 부담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노동 소송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어느 정도 줄었냐? 1년 사이에 한 100%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한 200%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급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는 노동 법이나 헌법에서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 즉 고용인하고 근로자의 관계를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가지고 근로관계가 있었느냐. 그게 이제 그 근로관계라는 것은 뭐로 보냐면은 복종, 그러니까 subordination이 돼 있느냐라는 그 사실관계를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브라질에 가면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노동 관련돼 가지고 회계사나 계리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 회사에 와가지고 어떤 저 회계사는 회사에 와가지고 그냥 며칠 놀아요. 그냥 친구 해가지고 그러면 한 3, 4일 정도 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가가지고 노동소송 들어갑니다. 회계사가.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나는 다른 일 안 하고 이 회사에만 일주일에 3, 4일 출근했다. 그럼 그거를 그냥 저기 노동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고용계약이랄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서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구두 계약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 원칙, 사실의 원칙, 사실을 기반한 원칙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직원 채용 경로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대기업들은 저기 고용 알선하는 전문 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광고나 소개가 좀 많고 한국어 구사자는 교포들 통해 아주 아름아름 하더라라는 거고요. 근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가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브라질에서는 이게 이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뭐 멕시코 칠레도 그럴 테죠. 나라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처럼 그 고대 문명이 있어가지고 원주민이 많은 나라들은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브라질은 거의 대부분이 이민 국가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고대 문명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 국가의 특성이 굉장히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법치 국가예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노동법이 굉장히 힘들고 노동자 위주로 돼 있다라는 얘기는 노동법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지 노동법을 위반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대부분의 노동 소송은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뭐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퇴직 정상금에 관한 거 사전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대부분 다 초과 근무라든지 뭐 휴식 시간을 위배했다든가 다 이런 거거든요. 근로 시간에 관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노동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헌법하고 노동법에. 그럼 그거를 그대로 준수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요새 아마 54시간 근로제죠. 그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 시간을 특히 이제 장치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주문에 따라 가지고 2교대, 3교대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야간 근무도 있어야 되고 급할 적에는 주말에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식 시간을 주게 돼 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많이 줬어. 그럼 받았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 그렇지만은 노동법 위반이에요. 그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적법하게 다 기재를 하고 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 원칙으로 준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 임금 수당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이 보수의 경우에 이런 거 있죠. 임금에다가 이제 수당인데 수당이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수당에다 사회복지기금 해가지고 일종의 엔카르고 소시알 해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분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담금이라는 것이
뭐 사회복지기금 그다음에 퇴직사 해가지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FGTS 얘기, 교육, 휴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성과급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전체 주는 것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일부 개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과급을 주는데 이 성과급을 잘못 주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은 성과급이 반복이 되면은 월급이 돼요. 그거는 뭐 주장하면 다 저기 걸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법무부 아니죠 노동부라든지 노동검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회사가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 또는 탈세를 하기 위해서 원래 세금 임금에다 합산시켜야 되는 거를 별도로 준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악덕 기업이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나오는 것이 이제 교대 작업 여기 이제 써 있는데요. 그 이 하나하나 보는 것들은 이 시간 관계상 오히려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고 여기 뭐 여러 인데 이렇게 쭉 넘어가고 퇴사하고 저기 그 실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 저 노동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고를 하게 되는데 해고가 이 법정에다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고용주가 해고 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또는 정당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정당하다, just cause 아니면은 unjust cause라는 것이 사실 just cause라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정당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대략 한 달치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지.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브라질에서는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해고를 한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해고를 안 하진 않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정당 사유 해고라는 것이 뭐 사실 별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뭐 부정직한 행위, 무절제, 통제 못하는 행위, 뭐 업무 시 상습적 음주나 만취, 해당 업무 태만. 이거 다 어떻게 우리로 치면은 정성평가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증명하기가 부담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 관련해서는 브라질에서는 사내 노조는 없어요. 우리는 원칙이 이제 사내 노조 원칙인데 브라질은 사내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그 노조라 하면은 이쪽에 이제 그 지역 노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파업이 있느냐? 예, 파업이 있어요. 파업은 있는데 이게 파업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장 폐쇄라든지 점거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민국가의 속성상 그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은 준수하라는 거고, 노동법원의 법 해석 원칙도 indubio pro labore 해가지고 라틴어인데요. 의심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을 해석할 때 의심날 경우에는 pro labore, 노동자를 위해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이 사회복지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를 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법의 가장 핵심 중요 원칙이 인두비오 프로 나뚜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날 경우에는 자연이한테 혜택이 되도록 하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법을 그대로 준수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도 뭐 머리띠 튀고 뭐 둘러매고 뭐 하고 그랬지만 뭐 죽창을 쓴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점거하거나 아니면 뭐 고공 크레인에 올라간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못 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지역별 단위 노조 할 적에 복수 노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노조 간에 그러니까 여러 노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그 노조 이제 단수 노조 되려고 굉장히들 애를 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브라질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 노동 법원이 있고 노동 법원이 있으니까 다 이제 상대편에 이제 검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소송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브라질이 노동 법원이 1심, 2심, 3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 대법원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여기 이제 그 순위별로 해야죠. 제소 건수를 쭉 본 거예요. 근데 이 제소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2년에 보면. 그 전에 한 2017년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전의 그 개정 이전에는 요거의 한 3배 이상 아마 곱하기 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경우에도 보면은 개별 노동 소송이 있고 이제 단체 노동 소송이 있는데 개별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임금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제일 많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등법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에 있는 노동대법원에 가면은 노동대법원은 저기 법률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률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완전히 좀 틀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브라질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 문항들인데 사실은 그 회사들한테 다 뿌리질 않고 제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정을 제가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대기업, 한 중간기업, 그다음에 약간 좀 더 그보다 작은 기업, 그다음에 교포기업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라는 걸 봤는데 뭐 다른 게 없어요. 회사의 형태에 따라 틀리지만은 대부분 정규직을 고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간제라든지 그 파견직 같은 경우는 다른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직원 채용 관리 규정에 있어가지고 대기업은 100% 다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 기업들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할 적에 노동계약 그 요 수첩이 있는데 그걸 CTPS라 그러거든요. 약자로. 거기 보면은 대기업은 100% 다 기재하고 사회보장제도 다 등록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법대로 따라한다는 거고 직원 채용할 때도 보면은 대기업들은 인력 공급 회사를 주로 이용을 하더라라는 거고 인사 관리일 경우에도 대기업은 거의 뭐 100% 내부에 전담 인력이 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 노무 관리 애로 사항을 보면은요 중소기업들은 적합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해요. 반면에 대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몇 개 안 되니까 아마 어떤 회사는 대충 눈치채실 텐데 문화적 차이에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가장 많이 집어넣은 것이 그 문화적 차이하고 복잡한 노동법 얘기를 하고요. 해고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사유 없는 해고 이걸 좀 많이 하다. 그건 이제 회사 내에서의 단체 행동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다라는 것이 나요. 회사 외에 이제 그 얘기는 몰라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넘어가면은 자 여기서 노동 분쟁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대기업들은 건수가 여기 5번이에요. 100일 이상 3년 최근 상황은. 그 다음에 노동 분쟁은 퇴사 직후에 몇 개월 하는데 이거는 저 다양한데요. 중소기업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고 대기업들은 이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해보면 한 1년 이내 정도로 해가지고 다양하니까 이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노동 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 저기 기입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임금하고 관련되는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 결국 돈 문제가 되는 거고 노동 분쟁 해결은 이제 최근의 것이 되겠죠. 대부분은 첫 번째 근로자와 개별 합의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나 중재 대신 노동법원이에요. 근데 근로자와 개별 합의를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개별 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그 상대편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노조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회사하고 정확하게 3자가 서명을 하면은 이게 법대로 다 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이 노동자하고 노동자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당사자 간에 합의만 하면은 해고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도 노동 분쟁도 근로자 개별 합의가 더 늘어났다는 거고, 노동법원을 통할 경우에는 대부분은 언제냐면은 2, 3심으로 간다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99%는 1심 합의 또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심에서 다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동검찰 조사라는 것은 이거는 저희로 치면 단체 그 노동소송이 되는데, 이거는 노동자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은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 거를 회사가 했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이제 아세디오 모랄 또는 다노 모랄 해가지고, 요 아세디오 모랄이 모럴 허레스먼트를 해가지고 정신적 폭력이에요. 제가 처음 이 글을 한국에 들여왔는데, 그때 대기업들은 다 있답니다. 중소기업들은 없고, 대기업들이 다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적으로 아주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생산 라인에다가, 그러니까 오늘 실적에 대해서 얼마까지 합시다 해놓고 옆에다가 이제 이게 뭐 시간표가 돌아가잖아요. 지금 몇 개 뭐 조립했다 그러면은, 브라질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정신적인 이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병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 노동 검찰이 들어오는 건데, 노동 검찰이 들어왔다 가지고 이것이 형사적인 거는 아니에요. 형사는 또 따로 남깁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검찰의 남기고, 노동 검찰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는 노동 조건이라든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법을 준수했느냐 하는 거고요. 그랬을 적에 요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더 말씀드릴 텐데, 검찰이 요건에 관련해서 이게 집단 소송인데, 우리 치면은 그 퍼블릭 시빌 액션이래 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로 돌려버리면은 이게 집단 소송 또는 단체 소송 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동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동의 의결권이라는 것은 너 혐의가 있으니까 너 소송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확정 받을래,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합의할까. 그러니까 합의하는 게 비용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합시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불구해요. 이것이 이제 기업이 내가 컨페스 한 거냐 이냐인데, 그거는 뭐 이쪽 거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뭐 시간이 거의 다 넘어가니까 쭉 뒷거를 좀 갈게요. 기업들 쪽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건 뭐 옛날 삼성전자도 깜피너스 공장에서 2008년에 이런 게 있었고, LG도 거의 같은 기간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현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꼭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가장 최근에 로템 2019년 2월 18일 날 우리나라 기사에 나왔길래 썼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브라질 노동법을 잘 모르고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시간 되면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희 안내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글 쓴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브라질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다 같은 거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의 특이한 사항들은 아니고, 다만 이 대응에 있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적인 거예요. 이민 국가이고, 그다음에 브라질에 특이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은 제 생각엔 절반은 승리랍니다. 하나는 그거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에 통한다. 그러니까 법에 써 있는 걸 정확하게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불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좀 불명확하거든요. 그럴 적에는 가급적인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니까 좀 박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이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문화적 차이에서 소위 얘기하는 브라질 사회 문화를 좀 아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럼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요새 CSR들을 좀 많이 하고 또 ESG도 브라질에서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요새 ODA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에 아주 전략적으로 그 지역하고 우리하고 동반 성장한다는 거를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기업이 보안 쪽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는 여러 번을 얘기해서 한 20년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 문화재단 세워라. 근데 이 문화재단은 브라질에서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도, 대기업들은 일정 규모가 되면 문화재단을 세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브라질에 소위 얘기하는 문화진흥법들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최대한도로 은행처럼 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확실히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브라질 노무 관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저희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그 국가,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제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부분이 아직은 약간 좀 적다라는 거니까, 틀림없이 어렵지만은 해결책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설명입니다. 자, 오늘 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 하상섭 교수님께서 멕시코 주요 현황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2 멕시코 노동시장 변화 주요 이슈를 준비한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하상섭 교수입니다. 제가 다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사이로 전환되면서 멕시코 현재 노동시장의 변화들을 몇몇 데이터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로컬에서 굉장히 많은 질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다양한 회사들에서 대표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부분을 좀 더 발표문에 넣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 자료가 준비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어떤 최저임금, 멕시코 최저임금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HS 코드 등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주 실질적인 어떤 문의들, 그다음에 최근 근로시간 단축 추진 관련해서 뭔가 멕시코 노동법의 근로시간 입법 동향들에 대한 어떤 질의들, 그다음에 최근이죠, 멕시코 아웃소싱 금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현재 핫하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좀 실질적인 질문 같습니다. 이 사무에서 질문해주신 멕시코 퇴직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들,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 담아봤습니다. 일단 그런데 질의에 대한 응답하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멕시코의 어떤 노동시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멕시코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에 달하는데요. 꽤 크죠. 인구 규모가 크고, 브라질이 이제 지금 현재 2억이 넘어가는 두 번째 인구를 갖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이 경제활동 인구, EAP 인구가 되게 이제 인구 절반 정도 되는 6천만 명 정도에 해당하고요.
좀 팬데믹을 약간 넘어오면서 2022년 3월 실업자 수가 210만 명으로 경제 활동 인구 중에 3.4%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2021년 4월과 비교해 보면 다소 완화된 그런 수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표 보시면 이 실업률의 변화들을 갖다 2021년, 22년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좀 2021년 4%대에서 2022년 3%로 좀 안정적인 이게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면서 안정적으로 고용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거시경제 지표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2020년 이쪽에 되게 마이너스들이죠. 거기 보시면 GDP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라든지 대부분이 마이너스 크게 내려간 게 되게 마이너스 17.8, 10.7, 11.3 뭐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2021년 되면서 거시경제 지표들이 되게 이렇게 회복되는 플러스로 다 넘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unemployment rate입니다. 이게 되게 이제 2019년에 3.5%, 약간 어렵다는 2020년에 4.4%, 그리고 좀씩 21년, 22년 되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부분별 특징들을 보면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실질적으로 5,610만 정도 되는 이 노동 인구 중에 고용 분야별로 보면 유급 근로자가 거의 한 70%가 되고요. 자영업자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저희 나라도 되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멕시코도 자영업자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주, 무급 근로자 순으로 이렇게 노동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녀별로 되게 성별로 비교를 해봐도 그죠? 남성이 되게 130만 명 정도, 실업자 중에 여성이 이제 90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실업자들도 비슷한 규모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2022년 2월 기준으로 고용이 남성이 3,400만 정도, 여성은 2,210만 정도 이렇게 구성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그다음에 자 문제는 이게 이제 2022년 뭔가 좀 고용이 안정적으로 가 있지만 이 고용 시장 내부를 보면 이게 그다지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고용률이 회복되는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회복이 되게 이 비정규직 파트에서 많이 회복이 되면서 여전히 멕시코의 어떤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다라고 다양한 노동 전문가들이 사실 분석들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도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지금 첨가를 시켰는데요. 팬데믹 초기에 실직한 근로자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이었고요. 2020년 2월 도시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45.4%, 그리고 2022년 3월달 통계로는 44.2% 이렇게 꾸준히 약간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도시지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노동시장으로 봤을 때도 2022년 3월 비정규직 비율이 55.6%인데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사실은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시장 비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넘어오는 이런 전환 시기에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이는 또한 노동시장의 정체된 규모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현상 유지 혹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현상이 멕시코 근로자들의 살라리오 레알이라고 하는 실질 임금을 감소를 시키고요. 가파르게 증가하는 물가 대비 적지 않은 소득 손실을 야기해서 멕시코 전체 소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분석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2020년 7월달에 기존의 나프타 체제에서 멕시코가 USMCA라고 하는 새로운 북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어떤 경제 블록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 실질 변화들이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변화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세계 인플레이션 위기로 인해서 실질 임금의 급속한 하락, 그다음에 분별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처해 있는데 통계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최근에 그 멕시코의 인플레이션율의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 지금 통계상으로 2018, 19, 20년, 21년까지 되게 21년 그죠? 11월 달, 12월 달 정도 들어가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율로 거의 7%까지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들을 봤다면 지난달이죠. 지난달 8월에 멕시코 인플레이션 보면 거의 8.6%, 9%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축에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인상 대비 임금이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지금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주신 부분에서 뭐 질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멕시코 노동시장의 개혁 부분에서 가장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현재 실용자파 정부인 암노 정부가 2024년 4월 달에 지금 현재 발표한 아웃소싱 금지 법안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논쟁이 촉발된 게 많은 언론 기사에서 2021년 12월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게 뭔가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사실 회복되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멕시코의 많은 노동 전문가들이 이게 이제 아웃소싱 금지 법안이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멕시코의 노동시장에서 수십만 개 일자리들이 상실됐다. 이게 근본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논쟁들이 사실은 핫하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기업들에서도 이 멕시코의 아웃소싱 금지 법안과 관련된 뭔가 노동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일자리의 어떤 상실 문제, 이걸로 질문들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이게 논쟁들에서 많은 노동 전문가들이 사실은 여전히 이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멕시코의 어떤 12월달 되게 이제 순환적 계절적 원인들로 인해서 멕시코 노동시장에서 12월달에 급증했다. 특히 이제 관광이라든지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실업률들이 증가하면서 수십만 개 일자리들이 상실된 거 아니냐. 이거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멕시코의 12월 달 어떤 이 고용률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논쟁들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마지막이죠. 이게 노동법 개혁 영향이 크다. 특히 남노 정부가 아웃소싱 금지 법안을 2021년 4월 달에 발의를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 그죠? 또는 노동시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고용을 낮추는,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아웃소싱 금지 개혁, 또 이 개혁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동인이 잘 아시는 사용자죠. 고용주가 이 회사의 과세 대상 이익의 10%를 지금과 공유해야 되는 이 의무와 관련해서, 그죠? 10%를 지급하고 싶지 않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멕시코는 좀 특이한 특별 상여금 제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의무인데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결산 후에 이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에서 10%를 근로자와, 예를 들어서, 그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렇게 특별 상여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특별 상여금이 거의 한 달치 월급에 맞먹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액수입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사실은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편법을 써서 되게 이제 아웃소싱으로 사실은 이제, 그죠? 채용을 해서 이 10%를, 예를 들어서, 그죠? 세이브 해보려는, 예를 들어 사용자나 이 고용주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웃소싱 금지 개혁이라고 하는 법안들을 사실은 통과를 시켰고요. 멕시코 노동시장에서 수백만 근로자들이 어떤 임금 구조를 취약하게 그동안 이게 만들었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주의 대응에서 맞설 수 있는 법적 수단 없이 방치되어 온 이런 하도급 계약 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아웃소싱 금지 법안에 대한 어떤 입법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에 부정적 영향은 의도치 않은 공식 법원 고용 창출을 긍정적으로 방해하는 기업들의 임시적 고용 동결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죠. 결국은 이게 수십만 개 일자리들이 2021년 12월 달에 상실한 게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금지 개혁 조치 이전에는 멕시코 노동시장에서 약 52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아웃소싱 형태로 근무해 왔는데 이를 중 430만 명이 이제 클라이언트 회사에 의해서 재고용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로 인해서 멕시코 사회보험청이죠. 임스에 90만 명이 등록지 않은 것들을 짓게 됐는데 이는 이들이 실직했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내몰렸을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논쟁입니다. 여전히 아웃소싱 금지 법안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들이 급격하게 상실된 것들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들로 되는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의 주장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고 좀 더 디테일한 연구들이 사실은 직접 2021년 4월 암노 정부 현재 좌파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그죠 추진하고 있는 노동입법 대표적이죠. 아웃소싱 금지 법안의 영향들 때문에 실제로 멕시코 노동시장이 반응한 것들이냐에 대한 어떤 분석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런 어떤 연방노동법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밑에 보시면 영향을 미칩니다. 아웃소싱 규제 연방노동법들이 발효가 되면서 사회보장법이라든지 주택기금법, 연방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런 데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죠?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위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예를 들어서 이런 법적 제재가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방세법 부분을 보시면 원청 회사 또는 용역 및 도급 회사가 아웃소싱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세 세금 공제라든지 환급 및 상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원청 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15만에서 30만 페소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고 조세 포탈죄가 돼서 형사처벌까지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에서 아웃소싱과 관련된 채용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세 가지 특징과 처벌들은 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아웃소싱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회사가 소속 직원들을 다른 회사, 원청 회사에 보내서 원청 회사의 이익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아웃소싱 금지이지만 이 특별한 용역 및 도급 공사들은 사실은 허용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Servicios Especializados Obras Especializada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되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들은 금지하지만 특별한 특징, 그러니까 특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허용한다. 다만 그런 허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도급 공사업체가 공공명부죠. 이 파드론 포블리코에 등록을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등록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특성 있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어떤 직업으로 사실 인정해서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아웃소싱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다라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등록이 랩세라고 하는 등록 창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등록 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 회사는 금지하지만 헤드헌팅 회사는 사실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웃소싱 업무는 금지하지만 헤드헌팅들 대부분 이제 직무 교육이라든지 또 직원 선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은 사실은 허용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사실 이제 예외 없는 법칙 또 규칙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허용하기 때문에 근데 원청회사 또는 용역 및 도급회사가 아웃소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무시한 예를 들어서 조세 포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과징금 처분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아웃소싱 직원은 직접 채용으로 사실은 다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랩세라고 하는 사이트에 운영하는 아웃소싱 회사 등록증이 있는지 채용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에 가서 등록해야 되는 헤드헌팅 회사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건 별개인데 헤드헌팅 업무를 하는 회사에는 에도 의무 사항 하나인 헤드헌팅 회사 등록증을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질문 주신 게 지금 현재 멕시코 근로시간이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그다음에 제조업 생산 인력과 관리직 임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멕시코 노동법에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7시간, 주야간 혼합해서 7시간 30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지금 현재 멕시코의 어떤 노동 전문가들 아니면 정책 전문가들 입장에서 향후에 멕시코도 이미 OECD 국가이고 좀 더 뭔가 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간 6시간, 야간 7시간, 주야간 혼합해서 6시간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멕시코의 어떤 상원에서 이런 개정 법안들이 사실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에 멕시코 연간 근로 시간은 평균 2,137시간입니다. 어마무시하죠.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사실은 분석되고 있고요. 한국은 1967시간 정도 됩니다. OECD 국가 평균들은 1730시간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노동기구도 2018년에 멕시코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너무 길다라고는 분석들을 해놨고요. 현재 중도 좌파 여당이죠. 국가재건운동당, 모레나당이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다 유럽 국가들이죠.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최소한의 어떤 결근율 감소 또는 생산성 향상 등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일일 6시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보면 하루를 갖다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요. 개정안에는 또 유급 휴가 일수를 탄력적으로 추가해야 된다. 현재 쿠바나 파나마처럼 1년에 30일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1년차 근로자들, 그죠? 이게 휴가일을 확대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현재 6일에서 15일 정도 이런 어떤 제한들이 사실은 새로운 개정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실현 가능성들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개혁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멕시코의 어떤 의회를 통과할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라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개정 노력 움직임들이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탄력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런 어떤 근로 시간에 대한 어떤 입법 사항들 이것들을 좀 변화를 좀 주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제조업 생산 인력 임금 변화도 사실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어떤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사이에 USMCA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고요. 여기서 몇몇 그 입법 변화를 예고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인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가져봤는데요. 2020년 7월 1일 납타를 대체하는 USMCA 체제가 출범하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멕시코의 몬테레이라든지 이런데 기아 자동차가 그죠? 부품 회사 등 어마무시하게 많은 예를 들어서 그죠? 투자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원산지 규정 그죠?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영내 가치 비율 및 노동 가치 비율이라고 하는 조항들이 사실은 들어오면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지역의 생산품들을 써야 된다. 그죠? 이런 규정들로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또는 노동 가치 비율 규정이 신설이 되어서 자동차 부품 생산 인력 임금이 이 부가급부를 제외해서 시간당 $16 임금의 근로자가 차량의 40% 또는 45%를 생산해야 무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그죠? 규정들로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뭔가 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생산자, 그죠? 생산 근로자들의 예를 들어서 임금도 외부에서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멕시코의 임금 특히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직접 노동 직원이죠. 그러니까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예를 들어서 직접 노동자들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조업 분야이죠. 시간당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한 $4 정도. 그 다음에 좀 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더블 정도 받게 되는 시간당 이런 건데요.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사실은 현재 많은 부분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서 해년마다 사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상들 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인데 좀 최저임금도 사실 이제 지역별로 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카테고리 상에 지금 국경지대, 그다음에 북동지대, 북경지역, 북서, 그다음에 이 바하 칼리포니아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들의 특히 생산직에서의 임금률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 했고요. 오른쪽은 이건 관리직들에 대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노동이라고 표현되는 좀 높죠. 직접보다는 사실은 시간당 7달러 정도. 그다음에 조금 하이 레벨에서는 사실은 18달러, 19달러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임금 구조들로 좀 갖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는 직접 이 제조업 부분에서의 어떤 임금 받는 임금들이 최저임금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수령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이고,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현 압로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인상되고 있어서 멕시코 기업 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불만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이제 갈등의 어떤 대상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와 어떤 퇴직금 차이들이 있는 것들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멕시코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되는 몇몇 요소들이 있습니다. 6가지 정도 왼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기록들을 해놨는데요. 연말 상여금 비례, 그다음에 마지막 1년 동안의 휴가수당, 그다음에 1년 동안의 휴가 상여금, 그다음에 업무 종료일까지 급여,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일 현재 합의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기타 혜택들, 이런 6가지 정도를 뭔가 퇴직금 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고요. 퇴직금은 생각하신 3가지 카테고리로 사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고된 직원, 물론 정당한 해고에 의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유 없이 해고된 직원에 대한 퇴직금들입니다. 물론 정당한 해고였지만 각각 다릅니다. 카테고리상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수령되는 것은 이유 없이 해고된 직원에 대해서는, 멕시코에서 이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상당한 퇴직금들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 그죠? 이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 좀 정당한 해고가 아닌, 정당하지 못한 해고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정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없이 해고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최소 3개월 급여에다가 15년 근속부터 일한 연간 12일분의 연공수당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1급여의 2배 한도, 모든 만료된 임금, 직원이 멕시코 정부의 복직을 호소했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간 20일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적 휴가라든지 크리스마스 보너스, 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상당히 한 달치 정도 월급에 해당합니다. 12월 20일 정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낄라도라고 하는 이걸 한 달치 정도의 예를 들어서 거의 한 100% 한 달치 정도 보너스를 갖다가 지급을 하는데요. 뭐 연말 보너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특별하게 멕시코의 노동시장에서 특별한 경우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례 및 비례 이익 공유, 그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뭔가 좀 불법적인 예를 들어서 그죠. 정당하지 못한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HS 코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10자리로 사실은 바뀌었고요. 수출입 관계에서 HS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이익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특히 2021년 2월 멕시코의 Tarifa de la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ón y Exportación이라고 하는 이게 10자리 HS 코드 라벨을 부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벨 이름이 리코입니다. Números de Identificación Comercial이라고 하는 멕시코의 어떤 수출입 관계에서 반드시 HS 코드를 붙여야 되는 이름이 리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매번 기존에는 8자리였지만 10자리로 조정되면서 2자리가 지금 추가로 사실은 바뀌었고요. 최근 일입니다. 2021년 2월이기 때문에 좀 엄격히 좀. 그래서 코트라 이런 데서는 사실은 지금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기업이 멕시코 수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신규 HKS 10자리 코드를 따라야 하고 특히 경제부 웹사이트 멕시코에 통해서 해당 품목에 10단위 신규 HS 코드를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만약 과거 수출 경험이 있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8자리에서 뒤 2자리에 변동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새로 추가된 세부 분류, 리코 말씀드린 2자릿수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가 리코를 불확실한 경우 정확한 안내를 해서 정보 확인 창구를 마련해 둔 상태이고요. 이메일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2자릿수 리코 분류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HS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 현지 전자관세 시스템 차용 30일 중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대외시구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HS 코드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관세무역정보 등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간략하게 가장 현안인 지금 현재 알고 싶어하는 기업들에서 어떤 질의 부분까지 좀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멕시코의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게 멕시코 현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개혁도 사실은 있지만 늘 멕시코는 사실은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USMCA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런 경제 체제에서 또다시 멕시코의 노동시장의 외부에서 압박들,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동시에 좀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멕시코 노동시장에 대한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곽재성 교수님께서 칠레의 주요 현황 및 이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곽재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고요. 그리고 제 앞서서 중남미 두 국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표를 들으셨는데 이제는 저는 남미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 칠레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노동시장 노사관계 그리고 우리 기업 사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반부에서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시게 느낄 칠레라는 국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칠레 외국인 투자 현황 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크로하게 앞서 여러분이 들으신 브라질과 멕시코 그리고 칠레는 물론 아르헨티나도 있습니다만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국가들이고요. 이들 나라들의 노동 이슈, 노사관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 나라의 경제 산업 현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브라질과 멕시코는 거대 경제권으로서 대규모의 산업을 유치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확연히 차별되는 것이 멕시코는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한 이런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효율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임금에 이런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대부분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자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노동권과 고임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이 효율적으로 저가로 생산된다기보다도 노동자 권리를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두 나라는 거대 경제권으로서 대규모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노동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칠레는 인구 2천만입니다. 앞서 보신 이런 브라질의 10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은 칠레가 광업이라든지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비스업도 최근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의 규모라든가 제조업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투자의 규모도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법인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이 규모의 이슈보다 칠레가 더 주목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국가하고 차별되게 아주 일찍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자유주의 경제를 70년대부터 견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노동권에 대한 그 강조가 20세기 초반부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빠르게 진행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실험장이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유럽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오면 그것을 실험하는 실제 정책을 구현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실험하는 장으로서 중남미가 많이 기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노조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새롭게 막 19세기 말부터 떠올랐던 이데올로기가 속속들이 중남미로 유입이 되면서 구현이 되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중남미 대륙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컸고 노조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던 그 지역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도 매우 보장이 잘 되었다. 그리고 국가 전체로 볼 때도 다양한 복지제도, 연금제도 등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자리 잡은 곳이 중남미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사회복지 체제 또는 노동권 중심의 운영에서 가장 빠르게 바꾸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신자유주의로 탈피한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그래서 칠레의 결은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르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브라질과 멕시코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칠레는 또 중남미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OECD는 이미 가입을 했고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 한 25,000불 정도의 고소득 국가이고 또 다양한 산업도 경쟁력을 많이 키우는데 1차 산업 기반 제조업도 상당히 있고 서비스업도 유통과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은 좀 다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되었으며 그리고 전통적인 중남미의 이 노동권을 강조하는 많은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자유도 순위에서도 177개국 중에서 21위를 기록해서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중남미 역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관성 있는 시장 개방 정책과 기업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가 가장 선호되는 국가이나 워낙 인구가 작고 그리고 제조업 투자보다는 자원이나 서비스 부문에 또 투자가 활성화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 경제는 최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투자 상승률, 또 낮은 성장률, 그리고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에 또 상당히 높은 그 사망률을 또 보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GDP 11.7%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사회 정치적인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에 굉장히 큰 소요 사태가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교통비가 100% 인상된 것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상 그 전부터 계속 악화되어 왔던 여러 가지 복지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교육과 보건으로 상징되는 이 사회 서비스가 점점 더 공공 부분이 후퇴하고 민간 부분만 강조하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 특히 중저소득국에 불만을 많이 쌓아서 대규모 소외 사태도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정권 교체로 이어져서 작년 한 해 동안 칠레는 재헌헌법을 마련하고 신정부가 들어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좌파적인 정책을
정책을 많이 펴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과 더불어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이 칠레의 노동시장, 그 다음에 노사관계, 노동권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보다는 광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있는 제조업도 농림업 및 광업을 지지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태양광 발전에도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 정책은 탄소 중립을 일찍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그린 수소 전략도 펼치고 있어서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탈탄소화 정책도 시행 중이고, 이모빌리티 시장을 확대하는 등 그린의 이미지를 충분히 담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내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원금 및 과실손금을 인정하고 희소광물에 대한 투자 및 외국 정부의 직접 투자를 좀 금지하는 법, 정부 간섭 최소화하는 등 등등의 외국인 투자의 기본 방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광업 서비스, 식품, 지속 가능한 관광업,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물류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사회 인프라 등에 대한 PPP 투자 유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7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이 있었는데 이것이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그 영향을 받는 것은 16년에 그 신외국인 직접 투자법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때 중남미 최고의 투자 대상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효율성 측면, 노동 측면, 그다음에 조세 측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칠레는 한국의 5대 교육국이라 한국은 칠레의 5대 교육국이지만 투자의 활동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도 많이 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수입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보면은 우리 기업의 투자 건수는 그 1980년에서 2020년까지 신고 기준으로 총 310억 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진출 기업 현황을 제가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판매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의 기업이라든가 지사라든가 뭐 등등이 이제 대부분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부분 많은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뭐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인구가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868만 명 정도로 나와 있고요. 남녀는 각각 511만 명, 여성은 357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12.2%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점차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고령화 사회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급여는 국가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고 기업과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되어서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가 있고 노총이 있고 상공인연합회 있고 그리고 산별 노조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직장 노조보다는 산별의 노조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법정 최저임금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고 6개월 단위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년 인상이 돼 있어도 실질 상승률은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율보다는 항상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둔 결과가 사실 2019년에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난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단위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상당히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런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 또 29년 만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것은 뭐 2019년에 이제 파업 사태, 소요 사태와 더불어서 가파른 물가 상승을 최근에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좀 담아서 현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그래도 월 52만 원 정도이다라고 봅니다. 칠레는 선진국이긴 하지만 소득 격차가 그만큼 큰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당 체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회보장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는 5대 보험, 퇴직, 사망, 장애, 의료, 산재,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험별 납부 비율은 뭐 여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칠레 사회보장보험의 특징은 이게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민영화된 AFP라는 이 관리회사, 뭐 우리로 치면은 생명보험 회사가 대부분 다 이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복지 정책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상당히 이제 국정 우선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실업보험을 설치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주택, 교육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에도 전통적인 중남미의 노동법의 영향을 받아서 사기업뿐이 아니라 공공분야, 서비스, 농업 등 모든 업종에서 모성뿐 아니라 부성, 가정의 보호까지 포괄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산전 후 휴가, 임신 중 휴가, 육아 휴가, 간병 휴가 및 간병 보조금 등등도 좀 잘 보장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보면 이 일종의 그 노동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복지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사측과 노측의 일종의 협의에 의해서 혹은 직장 내에서 휴가를 쓰겠습니다 등등으로 인해서 합의하에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칠레는 놀랍게도 이게 합의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권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저 고용주에게 이 사람이 그냥 휴가를 씁니다라고 통보가 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기업을 당황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신노동법이 2017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또 약간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슬라이드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고요. 슬라이드가 약간 바뀐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주최 측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계약도 신노동법 발효 이후에 계약서를 이제 잘 써야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고용계약은 보통 1년 단위인데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무기한인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바로 1년 이후에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자동으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취업 규칙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조는 세계 경제에서 노조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OECD에 따르면 칠레는 오히려 노조가 좀 증가하고 있고 노조가 좀 권리 보장도 조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칠레 노조 가입이 20%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1970년대에 이 신자유주의로 급격하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노조들이 상당히 많이 약화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다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조사 활동을 좀 벌여서 칠레 특징에 비해서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솔루션 메커니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우리 투자가 많이 없고 또 이것이 뉴스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또 현지에서 잘 해결되는 경향이 또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애석하게도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근로 환경에 대한 의견 등은 다소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오랜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던 이제 현지의 봉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임금 현지 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가 좀 있었고 그것들이 현지 노동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제3국 이주 노동자, 특히 근방에 있는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출신 또는 페루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또 차별 행위를 또 일부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언어 사용과 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강조가 돼서 이미지가 한국 또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한때 좀 많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또 한국 회사의 관리자들도 중남미와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우월한 사회, 조금 나은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학력 생활 수준도 높은 이런 차이점에 기인해서 현지 근로자를 다소 무시하거나 폭행을 하고 현지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그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현재 우리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일단 그 단기 성과를 기업이 낼 경우에 노동자들이 보상에 대한 요구를 빈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사분기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걸 바로 수당화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좀 가중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노동자를 해고할 당시 해고할 상황이 생기면 각종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화해 소송 등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서 기업으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고 법정 퇴직금 이외에 2, 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또 보였습니다.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중남미이기도 하고 이 소송의 이면에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수의 법조인들, 즉 변호사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법조인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법과 대학을 4년 나오면 법률 그 전문가 혹은 아보가도라고 하는 변호사 명함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별로 높지 않은 지역이기도 해서 그 변호사들이 이런 행위를 소송을 다소 남벌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처럼 채용 전문 업체 헤드헌터 또는 채용 사이트가 체계화되거나 발달돼 있지 않아서 외부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프로세스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지원서가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채용하는 것이 더 일반화되고 관례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숙련도가 낮은 이런 포지션의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재적소의 인력들이 채용되지 않을 어려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직 성향이 높고요. 반면에 경쟁 분야 채용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한 전자 분야의 경우에는 우수 인력 채용이 어렵고 이직이 잦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전자 업체들이 꾸준하게 계속 진출을 했는데 진출할 때마다 기존의 한국 전자업체 직원들을 더 나은 조건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우리 기업 간에도 인력 빼가기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병가를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남발하는 의사가 있고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병가 기간에 해고를 할 수 없는 등 보호가 좀 철저합니다. 그런데 병가란 것은 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회사로 자동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하고만 잘 얘기가 되면 바로 회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노동자가 또 굳이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기업들은 결국은 한국인 현지 채용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경향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겠죠. 급하게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협조가 잘 안 되고 정시 퇴근하는 경우가 현지 직원은 많기 때문에 교포 출신의 한국인 직원 등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최근에 노무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이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직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 관련 규정인데 이게 또 노동자에 유리하게 만들어졌고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나 미성년 자녀나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출근 근무를 강요할 수 없고 재택근무를 보장해야 되는 등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처가 강화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만성질환자나 미성년 자녀가 또는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확대 또 해석이 되고 그러면 또 내가 집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컴퓨터와 프린터, 인터넷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고용주에게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고요. 법정 공휴일을 좀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합의로 미래 휴일을 좀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 게 최근의 경향인데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사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용주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계약의 정지,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팬데믹 상황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고용계약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뭐 동안 급여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용관계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의무는 고용주에게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 혹은 이걸 모르고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연퇴사를 시키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잘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급격한 제도 변화가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조금 마땅히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 관련 이런 법 제도 개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책자도 좋고요. 세미나, 이와 같은 세미나도 좋고 컨설팅 등등이 좀 정기적으로 자주 이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뭐 두 기업의 이제 사례를 들어왔는데 하나는 칠레와의 이제 구리공사 합작 법인이 칠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근로자 9명과 현지 근로자 60명이 이제 근무하는데 영어가 가능한 현지인 중간 관리자를 고용해서 칠레 직원과 한국인 관리자 간 소통을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한국인 관리자 중에서 스페인어가 가능한 직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현지인 관리자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아졌다는 뭐 이런 얘기인데 스페인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어랑 좀 유사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배우기에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못하는 경우에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현지인 관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현지인 관리자가 결국은 이제 현지인 우리 고용주보다는 현지인 직원들의 편을 들어서 요 HR 인사 문제를 관리할 가능성도 조금 많이 있어서 여기서 좀 이슈가 생기는 이런 얘기를 또 기업이 완곡하게 좀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형태 도소매업 분야의 판매법 형태로 진출한 G사의 경우에 그런 병가제도를 악용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고 다만 이제 현지인보다는 현지 교포 2세를 중간 관리자로 채용하면서 이전보다는 좀 수월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좋은 프랙티스도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레 같은 경우는 대규모 뭐 제조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런 생산법인보다는 이런 판매법인이라든가 관리법인, 프로젝트 법인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문제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법 제도가 워낙 빠르게 이 바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민한 대응 체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유익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2022년 해외 투자기업 온라인 HRM 세미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을 비롯해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연구진들의 발표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끝난 후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해주신 이메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드릴 예정이니 꼭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영상은 추후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